네, 이제 오후반 6월 19일 날 금요일 종강 수업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강 수업에 들어가서 이 11권에 되어 있는 아가멤논의 무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요 단원을 함으로써 대단원의 이 75분 수업을 함으로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탐하는 얘기, 그 이후에 또 전쟁이 벌어져서 양쪽이 이제 공방전을 벌이게 되는 아가멤논의 무훈이다. 아가멤논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훈자가 공을 세운다는 말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된다. 그냥 내용은 좀 단조로운데 뭐 계속 전쟁하는 얘기인데요. 뭐 전쟁이 크게 어떻게 한다는 건 누가 어떻게 누구하고 싸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얘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313페이지 이제 새벽의 여신이 불사신, 불사신들과 죽지 않는 신 불사신 인간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려고 당당한 티토노스에 대한 설명은 각주에 있고요. 자, 그녀의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제우스가 손에 전쟁의 상징을 든 무시무시한 에리스를 아카이 오이족에 날랜 함성들로 보냈다. 즉 에리스는 신은 신인데 이제 전쟁의 여신이다. 네, 에리스. 아니면 이제 남들하고 싸움 붙이는 신이다 해서 불화의 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게 이 전쟁의 여신이 뭐래도 세 명의 여신하고 뭐라면 내기를 하는 바람에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파리스가 선택이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쉽게 말해서 최고의 미인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파리스가 그때 지정해 준 게 있죠. 그래서 트로이 전쟁까지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이게 전쟁의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쟁의 신이다. 아니면 남들이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불화를 일으키는 이 여신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에리스라고 한다는 거죠. 에리스. 그래서 전쟁과 불화를 주로 담당하는 그리스의 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에리스다 이 말이에요. 에리스가 불화와 전쟁을 관련하고 있다.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화와 전쟁 에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신이 있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우스가 누구를 보내냐면 다시 전쟁 붙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보내죠. 그죠? 그래서 그 심부름하는 걸 이제 에리스한테 시켜서 아카이오이족 쳐들어온 원정군의 그 배에다가 이제 얘를 갖다가 일하도록 보냈다 이 말. 그래서 그녀는 오디세우스의 속이 넓은 검은 배 옆에 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의 배는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그 기선의 양쪽 끝에 있는 그 아이아스의 막사. 그러니까 전쟁하면 텐트를 쳐놓으니까 텐트를 막사라 그러죠. 막이라 그러는데 아킬레우스의 막사들까지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인데 하면서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용맹과 완력을 믿고 자신의 균형 잡힌 함선들을 양쪽 끝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쳐들어올 때는 배 타고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배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배 속에는 각자가 몰고 온 배가 있으니까 아이아스의 배가 있고 아킬레우스의 배가 있고 그런 얘기가. 그리고 얘들이 배에서 내려와서 땅에다가 진을 치게 되면 텐트를 쳐야 돼요. 전쟁하면 항상 야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전쟁하면서 자기 사는 집을 갖다 싣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임시 주거를 위해서는 텐트를 친다는, 군대는 텐트가 있어요. 텐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인용 텐트가 있고 2인용이 있고,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휘부가 있는 데는 또 대략 한 아파트로 치면 3, 40평 정도 되는 사이즈에다가 거대한 천막을 치죠. 거기에는 땅바닥은 그대로 있고, 다만 이제 뭐 바람을 막는다, 비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위는 이제 천막으로 봉쇄하죠. 그래갖고는 거기다가 이제 텐트를 쫙 쳐놓고는 뭐 이렇게 지도도 펼쳐놓고, 자는 야전 침대라 그래가지고 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침대가 있고, 사람 하나 자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달리 이불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군대에서 주는 거, 임시로 덮는 모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옛날은 이게 3000년 전의 얘기니까 오늘날하고 시설이 좀 수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가지고 신이 이게 에리스라고 하는 여신이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이게 괴성이라고 하는 괴성,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이제 아카이오이족 저마다의 마음속에 쉬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큰 힘을 불어넣었다. 즉 이게 뭐냐면 전쟁 잘 하라고 자기가 갔다라고 볼 수 있죠. 전쟁을 잘 하라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속이 빈 함선들을 타고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전쟁이 더 달콤하게 느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전쟁에 대한 의지가 없었는데 다시 전투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신이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힘든 게 전쟁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고함을 지르며 아르고스인들에게 무장하도록 명령했고, 아가멤논을 말하는, 그 자신도 번쩍이는 청동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먼저 다리에 은으로 만든 복사뼈 죬새가 달린 아름다운 정강이 바지를 대고 나서 다음에는 가슴 바지를 뭐라고 이제 무장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건 어디서 받은 뭐 무장이고 어떠고 저떠고 쭉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서 28행까지 가면은 이제 무장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의 아들이 구름 속에 세우는 무지개와도 같았다 하면서 이렇게 무장한 모습의 어떤 여러 가지 다채로움이랄까 화려함을 갖다가 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무지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신화를 배제하고 그냥 이게 자연에서 천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이 자연과학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이제 전설이 있는데요. 전설, 레전드가 있는데 민담이나 이런 걸 보면 무지개가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무지개가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그죠? 이게 왜 일어나느냐? 어떻게 되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제 거기 나오는 신, 여호와 신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세상에 뭐가 가득하다? 죄가 너무나도 가득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래서 후회하기 때문에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미토스가 나오겠다. 모티브가, 심판이 이제 무슨 심판을 하느냐? 사람들을 갖다가 다 쓸어버린다. 쓸어버려. 그러고는 이 세상에 대한 재설계를 하는데, 일단은 멸망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제2의 세상을 만든다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 거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나오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방주라고 해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대한 배가 필요하다. ark. 이제 노아의 홍수 얘기가 바로 좀 이따가 얘기하게 돼. 이게 무지개가 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제 괴를 같이 노아의 홍수다. 그래서 방주는 뭐냐? 살아남기 위해서 타야 했던 거대한 배, 이 노아의 방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이 어떻게 하냐니까 다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한 사람은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 선량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살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는 가족 정도는 살려주자 해갖고는 그 사람에게 미리 홍수를 내기 전에 아주 넉넉히 시간을 많이 줍니다. 너는 살려줄 테니까 내가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그렇게 규격에 맞는 거대한 지금쯤은 학교 운동장처럼 큰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네가 장기간 만들어라. 그래서 이게 100년도 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너는 내가 거대한 홍수를 이 땅에 내리기 전에 여기에 쉽게 말해서 들어가서 이제 피신을 해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은 배를 완전히 다 만들어서 준비되기 전까지는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신이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그 시키는 대로 해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방주라고 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 그 배가 엄청나게 큰 배거든요. 사람도 여러 명 들어가고 수십 명 들어가고 이후에 다시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짐승들도 종류별로 다 집어넣어요. 마치 동물원이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이제 만드는데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비웃죠. 지금 무슨 홍수가 내린다고 산꼭대기에 배를 왜 만드냐고. 배를 만들려면 어디를 만들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물이 있는 데 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물도 아니고 엉뚱하게 산꼭대기 가서 자꾸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 나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배가 이제 완공이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해서 40일 연속으로 논스톱으로 40일 연속으로 논스톱으로 비가 오는 거는 지금도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비가 와도 그죠 이틀 이상 연속으로 우리나라에서 내가 다 재봤는데 한 번도 안 쉬고 하루 아니면 이틀입니다. 길게 오는 한 번 쉬었다가 오지 그렇게 논스톱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40일 연속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큰 비가 내렸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걸 이제 온 세상이 다 물에 덮여가지고 남는 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 가라앉아서 수장되고 자연스럽게 인류는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래갖고는 이제 끝나고 나니까 노아는 들어가서 그 큰 홍수를 갖다 면하죠. 왜? 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배가 이제 둥둥둥 떠다니는데 왜냐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후에 홍수가 그치고 나와서 신이 이제 노아를 만나게 되는데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할 때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로서 certification으로서 뭐라느냐 증거 evidence로서 하늘을 보면 내가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초 노주빨 이게 7가지 색깔의 하늘에 사인을 주는데 이걸 뭐야 이게 바로 레인보우를 주게 된다. 그래서 비 오고 나면 가끔 생기는 게 뭐냐 자연적 현상으로서 무지개가 생기고 무지개는 요즘처럼 이제 오염이 심하고 공해가 많은 세상에선 잘 없고 시골 지역에서 관찰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지개가 아주 선명한 것을 시골에서 본 적, 독일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환상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워.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이제 대륙별로 색깔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한국에도 빨주노초 파남보고 무지개는 만국 공통이다. 그래가지고는 쫙 하늘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것이 신이 약속한 것인데 나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이 다음에 있을 때는 물이 아닌 방식이다. 사람들이 추측하기 불로 할 것이다. 아니면 핵전쟁으로 폭탄으로 할 것이다. 별의별 추측이 난무한데 그래서 이제 이 무지개가 여기서 이제 생겨난 것이 이제 무지개다. 신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하고 비슷한 노아의 이건 굉장히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그 근동 지역에 거의 같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길가메시라. 길가메시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들은 이야기다는 거죠. 들은 얘기다. 근데 무슨 얘기를 듣느냐? 자, 이 길가메시 여기 길가메쉬란 말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신이 메소포타미아 농경신이라서 종류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이 이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지를 못하겠다. 사람이 많은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좀 인구를 줄여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굉장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우스꽝스럽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제사를 지내는데 뭐 좀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도 많이 이렇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정신없이 제사를 지내니까 귀찮다는 거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민원이. 그러니까 신들이 쉬지를 못하겠다는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우리 좀 편하게 살란다 인간들 줄여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신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이 아나누키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결론 났는데 대폭적으로 인간의 수를 줄여버리자. 그러면 재앙을 내리면 되는데 어떻게 물로 그냥 홍수를 내려가지고는 다 끝내버리자 이렇게 합의가 됐단 말입니다. 합의가 되니까 똑같이 이게 내용이 노아하고 아주 비슷한데 근데 좀 살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느냐면은 이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만은 내가 살려줘야 돼. 그거는 이제 홍수가 나기 전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면 너는 살 것이다 해갖고 그 내용이 노아하고 구조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이러한 홍수설화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레인보우에 대한 얘기는 달리 없는데요. 그래서 이 길가메시하고 노아의 두 개가 고대 근동의 물에 대한 미토스라고 할 수 있죠. 물이 굉장히 그 사회에 위협적이거나 아니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를 못해요. 용수가 필요하고 물이 범람해서 사람이 죽고 마니까 물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지개가 나와가지고 이건 또 연상이 돼갖고 그러한 고대 근동에 있는 물의 미토스 그게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기록인 이 노아의 이야기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는 어깨에 칼을 메었다. 거기에는 황금못이 찬란하게 반짝이고 칼집은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엔 또 황금으로 만든 칼띠가 매달려 있다. 이어서 그는 전신을 가려주는 정교하게 만든 사나운 방패를 들었는데 아름다운 이 방패 둘레에는 10개의 청동원이 둘러있고 그 안에는 흰 주석옥이 20개나 솟아 있으며 그 한 부엌판에는 큰 푸른 범랑 혹 하나가 솟아 있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무슨 묘사가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약간 너무 자세한 얘기가 돼가지고 좀 건너뛰어가지고는 이 56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15페이지. 한편 트로이인들은 들판의 높은 곳에 모여 위대한 헥토르 그러고 난 다음 나무랄 데 없는 플리다마스 사람 이름이 쭉 나오죠. 그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1행을 보게 되면 헥토르는 둥근 방패를 들고 선두 대열 사이로 돌아다녔다. 마치 재앙을 가져다주는 별이 구름 사이로 반짝반짝 빛나다가 다시 그늘을 들이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듯 꼭 그처럼 헥토르는 금세 선두 대열 사이에 나타났다가 금세 후미 대열 속으로 들어가 명령을 내리곤 했다. 그는 온통 청동으로 빛나고 있어 아이기스를 가진 아버지 제우스의 번개와도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마치 곡식을 베는 자, 곡식 뺀다는 게 이제 그 추수할 때 이제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어떤 부자의 밭에서 서로 마주보고 밀이나 보리를 베어 나가면 곡식 다발들이 무더기로 쓰러지듯 꼭 그처럼 트로이와 아카이족은 서로 마주 덤벼들어서 이제 전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쓰러뜨렸고 어느 편도 파멸을 가져다주는 패주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기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전투는 백중지세다. 중요한 말은 백중지세다. 백중지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실력이 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걸 말이에요. 백중지세.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누가 잘하고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어도 뭐냐 박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박빙.
자, 백중지세라는 거는 서로 힘이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하는지 알 수 없는 백중지세라. 이 박빙이다. 박빙의 승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너무 실력이 비슷해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박빙. 긴장이 넘치는 거예요. 박빙의 승부다. 그래갖고 1점 갖고 막 결판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구 같은 것도 박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처럼 점수가 많이 날 수 있는 건데 뭐 1점 가지고 승부가 왔다 갔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죠. 이런 거 보면 실력을 정말 가리기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테니스를 치더라도 이 실력 차이가 나면 금방금방 점수가 쫙쫙 벌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촘촘하게 주고받고 따라가면 이거 이제 박빙이거든요. 정말 재밌는 거죠. 이 박빙의 승부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백중지세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얘기를 해요. 백중. 자, 그들은 이리처럼 덤벼들어. 이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늑대 비슷하게 생겨 있는 개처럼 생긴 야생에서 좀 사나운 동물이죠. 그죠? 그래서 어린이 정도는 위험하죠. 이리 앞에 갖다 놓으면 충분히 해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리라고 하는 거는 자, 이리가 뭐냐? 비탄을 가져다 준 에리스가 이 모습을 보고 기뻐했으니 신들 중 오직 그녀만이 싸우는 자들 곁에 있을 뿐 다른 신들은 아무도 그들 곁에 있지 않고 모두 올림포스의 골짜기에 그들 각자를 위하여 지어놓은 아름다운 궁전의 홀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신들은 관망을 하고 있어요. 관찰만 하고 있고 전쟁을 누가 붙이냐 신 중에도 이 전담을 뭐 누가 해요? 전쟁신이 하는데 에리스가 하고 있다를. 그들은 모두 금은 구름의 신인 크로노스의 아들을 비난했으니 왜냐하면 이제 이 제우스가 바로 이 사람 이 신인데 트로이인들에게 영광 내리기를 원해. 아직까지 제우스는 트로이 편에 쓰려고 하니까 다른 신들이 왜 자꾸 저러지 하면서 이제 못마땅해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에게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신들의 아버지죠. 다른 신들에게도 멀리 떨어져 앉아 자신의 영광을 뽐내며 트로이의 도시하고 아카이오이족 배, 함선들과 청동의 광차 죽이는 자 죽는 자를 내려다보고 이 하늘인가 높은 데서 저 트로이를 향해서 지켜보고 그러면 올림포스와 트로이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 예, 좋기 수백 킬로미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수백 킬로밖에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신화죠, 신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 자 죽이는 자와 죽는 자를 내려다보고 있던데 마치 뭐 남의 일처럼 관망을 하고 있어요. 신성한 날이 점점 자라나는 아침 낮에는 양군에 날아다니는 무기들이 서로 상대방을 맞춰 백성들이 잇따라 쓰러졌다. 계속 전쟁 양상이죠. 그러나 나무꾼이 큰 나무들을 베느라 두 손에 힘이 빠져 일에 실정이라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이 간절하여 산골짜기에서 식사 준비를 할 무렵이 되자 다나우스 백성, 그러니까 쳐들어온 원정대를 말하는데요. 이 백성들이 대열 사이로 전우들을 부르며 자신들의 용기로 적의 대열들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막 그러다가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반전돼서 이제 밀리는 쪽에서 또 밀고, 이건 어떤 전쟁이 아주 묘한 게 어디 한쪽이 쏠리지가 않고 계속 뭐 밀고 밀리는 이 접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명성부다. 숨 막히는 명성부. 접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전이라고 하는 말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애들도 아는 말인데 이걸 쓸 줄 알아야 돼요. 한국말로 쓰는 건 누구나 할 줄 알고 한자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접전, 숨 막히기에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아주 백중지세의 전투 양상이 이 접전이라는 거죠. 접전하라. 우리 신문 보면은 이제 한국이 어디하고 이제 축구를 했는데 야구를 했는데 접전이라는 거는 겨우겨우 어디가 이긴지 알 수 없는 거 아주 뭐랄까 승부를 알 수 없이 아주 그 밀착해서 양상이 진행되는 접전이다. 접전을 알아야 돼. 접전을. 그래서 제목은 아가멤논의 무운인데 여기서 아가멤논의 공을 세우는 게 좀 나오긴 하는데요.
자, 그래서 92행을 보면 그 중에서도 아가멤논이 맨 먼저 뛰어들어가 백성들의 목자라고 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비에노르를 죽이고 이어 그의 전우이자 마부인 오일레우스를 죽였다. 벌써 2명 죽이죠. 오일레우스가 전차에서 뛰어내려 아가멤논을 맞으려 했을 때에 곧장 달려들던 이자의 이마를 그가 날카로운 창으로 찔렀다. 응? 찔러도 보면 좀 이상한데 많이 찔러요. 이 그리시나가 좀 희한한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조금 이게 몸 사이즈가 넓은데 가슴, 배, 다리 이런 데 찔러야 되는데 뭐 이빨을 찌른다든지 이마를 찌른다든지 굉장히 엽기적인 묘사가 굉장히 많죠. 잔인하다. 이마를 찔러버렸다. 무거운 청동 차양이 청동으로 만든 햇빛 가리개 말이죠. 창을 제지하지 못하자 창이 차양과 뼈를 뚫고 들어가니 그 안에서 골이 박살나고 뼈가 부러지는 거죠. 그는 덤벼든 적을 쓰러뜨려. 그래서 아가멤논이 이렇게 해서 적을 갖다가 쓰러뜨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은 그들의 갑옷을 벗기고 나서 가슴이 번쩍이는 그들을 그곳에 내버려 두고 이번에는 이소스와 안티포스를 죽이러 갔다. 계속해서 아가멤논의 활약이 지금 나타나기. 이들은 둘 다 프리아모스의 아들로 하나는 서자고 하나는 적자였지만 자 서자하고 적자다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서자는 뭐고 적자는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안에 자식이 태어나는데 서자라고 해요. 아들 자자를 써야 돼요. 아들 자자를 이 서자라고 하는 거는 자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뭐가 있냐면은 정부인이 있고 부인은 부인인데 공식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잠깐 알고 지내는 부인이 아니고 옆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알고 지내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이걸 정부인을 하면 안 되고 첩이라고 말하죠. 첩. 공식 부인이 아닌 사람을 첩이에요. 첩이 낳은 자식이 서자죠. 그럼 적자는 뭐냐? 적합한 사람인데 이거는 정식 결혼 루트를 통해서 본부인이 낳은 자식. 그래서 왕들도 보게 되면 여러분 알아서 조선왕조 500년 읽어보면요. 자 중전이라고 하는 퍼스트 레이디죠. 이게 퍼스트 레이디는. 그러면 이제 첩은 세컨드부터 시작되는 레이디가 좀 첩입니다. 많으면 10명, 20명 있고 중국은 뭐 몇천 명 있다 그러죠. 의자왕 3천국녀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중전이 낳지 않는 자식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적통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죠? 그렇지만 왕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전이 아들을 낳으라는 법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길은 모든 왕이 상대했던 첩에게도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퍼스트 레이디가 낳는 자식을 갖다가 이상적으로 바라보죠. 근데 조선왕조 통계를 내봐도 그런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볼 만한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견된 사람이 활약하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약간 변수가 많은데 그래서 서자와 적자의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심각했다.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리스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양인이 심해서 임진왜란이 끝날 때쯤에 나오는 그 유명한 허균이라는 사람 있죠. 홍길동전을 보게 되면 호형 호형 호부라고 하는 말이 나는데 형을 형이라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하지 못하니 왜? 서자의 자식은 평등이 안 되는 게 형이라 하더라도 형이 안 돼요. 배가 다르기 때문에 적자의 자식 그러니까 정통 자식한테는 형이라고 알고 어른이라고 그래요. 이게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불러요. 이게 불평등하다 해서 사회를 좀 바꾸자 해갖고는 허균의 홍길동전이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서서히 우리나라도 이 어떤 경직되어 있는 이 신분 구조를 깨기 위한 몸부림이 임진왜란 이후부터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고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서서히 사회에 자리 잡게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런 생각을 좀 굳힐 때까지 19세기 말까지는 여전히 사회에 이런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게 견고해가지고 그 적자와 서자 사이의 차별이 엄청납니다.
이 서자는 유산도 받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종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말이 자기 아버지 아들이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는 거죠. 왜? 정통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고 옆에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좀 고쳐주시오 해갖고는 이제 문학 작품으로 묘사되고 하는 것인데 서자의 한이 이제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부르는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말 야사에 뭐가 있냐면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제 을의 자식과 절의 자식이다. 을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적자가 아니고 엉뚱한 데서 나온 자식이네. 그러니까 을식이다는 거야 자식이고. 절식은 뭐야? 절에 가서 낳은 자식이네. 절에 가면 어떻게 자식을 낳냐? 절에 있는 스님께서 가끔 어떻게 돼? 실수를 하게 되면은 절에 자식 낳으러 이제 불공 들이러 왔던 아줌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절에 갔다 오면 태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보낸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스님이 워낙 위대하셔가지고 불공의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을식, 절식, 어절시구 옹해야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전부 다 사회의 어떤 기층에 사로잡고 있던 이 불만이랄까 그런 다음에 이 얽혀있는 한이 노래로서 그렇게 승화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을에 대한 차별, 서의 자식, 을의 자식에 대한 차별, 서을제도를 비판을 했죠. 그죠? 이 국사 배우면 나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 고교 시절에 국사를 배워서 나는데 서을제도를 철폐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막 나오고 왜? 이 정통 자식이 아닌 사람이 사회생활하기 굉장히 힘들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 이 서을제도라. 서을제도에 대해서 막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이 맺힌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평등한 세상 얘기하니까 어떻게 막 앞장서가지고 막 완장차고 막 돌아다녔던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준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얼씨구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맥락이 있는 얘기들이다. 이런 얘기. 자, 서자가 하나는 적자고 하나는 서자고 이 개념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긴 설명하는 건데 서자하고 적자의 개념이다. 적자는 정통이다는 거죠. 근데 서자는 뒷구멍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둘이가 어떻게 돼? 이 두 축에서 분쟁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서자가 고삐를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명한 안티포스가 그 곁에서 싸웠다. 전에 아킬레우스가 수풀이 우거진 이대산 골짜기에서 양을 치던 이들을 붙잡아 어린 실가지로 묶었다가 몸값을 받고 풀어준다. 몸값, 그죠? 대가를 받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자유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 이때는 넓은 땅을 다스리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그중 한 사람은 젖꼭지 위 가슴을 그러니까 이제 가슴 여기 요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창으로 딱 찔러서 맞췄다는 거죠. 안티포스는 칼로 귀 옆을 쳐서 전차에서 내던졌다. 그는 이들을 잘 아는지라 이들의 아름다운 무구들을 어떻게 돼요? 재빨리 벗겼다. 준족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는 발 빠르죠, 그죠? 이대산에서 이들을 끌고 왔을 때, 뭐 옛날 얘기 하는 거죠. 날랜 함선들 옆에 본 적이 있었다. 마치 사자가 날랜 암사슴의 잠자리를 습격해 어린 새끼들을 억센 이빨로 깨물어 힘 안 들이고 바스러뜨리며 참 독특합니다. 부서뜨리면 되는데 바스러뜨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좀 더 덜 강하게 깨부수는 용어가 있는 거라고 봐야죠. 우리나라도 형용사 만들기는 강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파랗다 하면 정상 수준이에요. 강하지도 않고 약한. 퍼렇다 하면 약간 강하고. 10% 죽죽하다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뭡니까 푸른 건데 어떻게 풀어요? 금은 쪽으로 이렇게 푸른 걸 갖다 10% 죽죽하라 그러죠. 근데 하얗게 푸르다 그러면 어떻게 10% 죽죽 절대로 쓰면 안 되고 다른 식으로 써야 돼. 그런 것처럼 그리스어에도 추측컨대 부서뜨리다 보다는 바스러뜨리다가 맞는 그런 동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스러뜨렸다라고 번역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바스러뜨. 이 바스러뜨리다는 말을 아는 거 보면 이 번역한 사람이 한국말을 아주 꼼꼼하게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
그러면 번역이 아름답게 적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자, 그것들의 부드러운 목숨을 빼앗듯이 어미사슴은 바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랫도리가 덜덜 떨려 그들을 돕지 못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묘사법이 나오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가멤논이 이제 전쟁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런 다른 저런 사람들이 무술 같은 거 전투력이 같이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122행을 좀 넘어가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는 페이산드로스와 싸움에 잘 견디는 히폴로코스를 붙잡았다. 이들은 둘 다 현명한 안티마코스의 아들로 안티마코스는 빼어난 인물인 알렉산드로스의 황금을 바꾸는 금발의 메넬라우스에게 헬레네를 돌려주는 것은 누구보다 반대한 사람이었다. 그 이제 무슨 말 옛날에 이제 파리스가 어떻게 돼요? 헬레네를 데리고 이제 자기 나라 데려갔을 때 전쟁이 닥쳐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로이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무모하게 전쟁을 할 것이냐, 깔끔하게 데려온 여자를 내려줌으로써 위기를 넘길 것이냐 했는데 은근히 반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트로이 전쟁도 놀라운 것은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화를 자초한 것인데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트로이만 상대하기는 힘들지만 동맹 도시들이 있으니까 얘들을 믿고 한번 전쟁해보려고 했던 것이다. 바로 그의 두 아들을 통치자 아가멤논이 붙잡았으니 이들은 이때 한 전차를 타고 둘이서 같이 날랫말들을 몰다가 번쩍이는 고삐가 이들의 손에서 떨어지자 말들이 겁을 먹은 것이다. 그래서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사자처럼 덤벼들자 두 사람은 전차에서 목숨을 빌었다는 거죠. 뭐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살려주면 이제 135행이 나오는 것처럼 몸값을 바치겠습니다. 대가를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아주 냉혹하게 반응을 했다. 무자비한 목소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희가 진실로 현명한 안티마코스의 아들들이라면 바로 그자가 전에 트로이아인들의 회의석상에서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와 함께 사절로 간 메넬레우스를 그곳에서 죽여 아카이오이족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권했다니 이제 너희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행동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 그 옛날 기억을 더듬으면서 안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쳐서 죽여버린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150행으로 넘어가면 자, 그래야 보병들은 마지못해 달아나는 보병들을 도륙하고 도륙이란 말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번 나와서 한 번 더 하겠는데 사람을 떼거지로 왕창 죽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학살이라 그러는데 도륙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짐승한테 해당되는데 그죠? 짐승을 마구 때려잡는 거 도륙. 사람한테 이걸 쓰게 되면 사람 자체를 잔인하게 죽일 때 짐승으로 생각하고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슬랩터라는 말을 썼습니다. 슬랩터. 소나 돼지나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막 개패듯이 패버려서 잡아버린다. 슬랩터를 도륙하고. 깔끔하게 안 죽이고 막 있는 대로 막 휘둘러서 막 죽이는 거예요. 도륙하는 거. 무서운 거죠. 네, 도륙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제가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찾고 있는데 이 도륙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그 설명하다가 이게 갑자기 보니까 또 그 줄을 찾지를 못하겠는데 도륙하고 네, 151행에 도륙이 있어요. 그거 같은 말 살육이 곧 나오게 되죠. 밑에 보면은 자,
그들 발밑에는 천둥치는 말발굽들이 차올린 먼지가 들판에 높이 솟아. 이게 왜냐면 이게 지면이 굉장히 먼지가 많은 그런 땅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냥 맨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쫙 먼지가 올라오는. 아르고스인들을 격려하며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마치 파괴적인 불길이 울창한 숲속에 뛰어들면 바람이 불길을 사방으로 번지게 하여 나무들이 불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째 쓰러지듯 꼭 그처럼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 앞에 달아나는 트로야인들의 머리가 쓰러졌다. 이랬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하고 이어서 이제 다음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지나가.